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톨스토이의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로이체르 소나타라는 제목의 소설이에요. 대문호 톨스토이의 결혼에 관한 테마 소설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이 소설, 이 베토벤의 작품 이름과 같은 동명의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대해서 알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전쟁과 평화, 그리고 그 유명한 안나 까레리나, 그리고 이반 일리치의 죽음, 또 부활 있죠. 그리고 인생의 3가지 질문이던가요?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내용들이 조금은 계몽주의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윤리적이라고 할까요? 이 생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전해주고 싶어 했던 톨스토이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그리고 그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 그의 인생관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크로이체르 소나타는 아마 좀 다르게 여겨지실 겁니다. 저는 아마 서경준 교수님이 고대 이 러시아 노어 논문학과 교수님이신 서경준 교수님의 소개로 이 크로이체르 소나타라는 이 파격적인 책을 처음 알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읽게 되겠지 하고 애써 찾아보진 않았지만 기억에는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남산도서관에 갔다가 이 책을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책의 본문을 읽어드리기 전에 책 뒷면에 나와 있는 역자의 말을 좀 먼저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 포즈드느이 셰프는 러시아의 귀족으로서 젊음을 향락으로 탕진하다가 청순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지만 그가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은 오직 성적 쾌락뿐이다. 그는 결혼을 남녀간의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내에게는 일방적으로 정숙함과 가정에 대한 의무를 묵시적으로 요구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아내는 5명의 아이를 낳고 정신생활이 결핍된 상태에서 주로 피아노를 치며 소일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남자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등장한다. 주인공은 아내와 바이올리니스트가 베토벤의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아내를 질투하고 둘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다. 며칠 후 출장을 떠난 주인공은 아내에 대한 의심으로 밤새 잠을 못 이루다가 일정을 팽개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있는 아내와 바이올리니스트를 발견한다. 결국 질투의 눈이 먼 주인공은 아내를 칼로 찔러 살해한다. 주인공은 법정에서 아내의 불륜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고 출감하지만 남녀간의 사랑은 유욕을 정당화하는 구실에 불과하며 인간의 이상은 금욕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령 금욕으로 인해 인간 사회가 멸망하게 된다 하더라도
성애는 부정되어야 한다는 극단적 사고를 하게 된다. 네, 대강 이런 테마의 이런 스토리의 소설입니다. 궁금증이 조금 생기실까요? 결혼과 성에 대해서 시대를 초월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은 작품이다 라고 마지막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소설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생각해 볼 그런 거리가 있는 챕터들을 몇 편 골라서 읽어 드리려고 해요. 주인공, 그러니까 아내를 살해한 남자의 고백, 그가 이 회고하는 어투로 쓰여져 있어서 그냥 마치 그가 나에게 고백한다 생각하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일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복장도 아주 근사하고 부티가 났습니다. 그러니 뱃놀이 정도야 멋지게 해낼 수 있었죠. 나의 조건과 그녀의 적당한 의복, 그리고 만족스러운 보트적 기는 성공을 했던 셈입니다. 나는 그런 일에 20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성공을 거둔 것이죠. 마치 덫을 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는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결혼은 그렇게 덫을 놓는 것으로 조성됩니다. 무엇이 자연스러운 방법입니까? 젊은 여자를 시집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불구가 아니고 결혼할 생각이 있는 남자만 있으면 문제는 간단하죠. 옛날부터 그랬으니까요. 처녀가 혼기가 되면 부모는 시집을 보냈던 겁니다. 중국인, 인도인, 이슬람교인, 러시아인 모두 그렇게 해왔죠. 인류의 99%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1% 아니면 그 미만에 해당하는 우리같이 방탕한 자들만 견해를 달리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곤 합니다. 이 새롭고 신기한 것이 뭐냐고요? 여자가 앉아있으면 남자는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여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자는 앉아서 남자를 기다리면서도 나예요, 나를 고르세요. 그 여자가 아니고 나란 말이에요. 날 좀 보세요. 내 날씬한 어깨 좀 보세요. 하고 말할 엄두도 못 내죠. 하지만 남자들은 산책을 하듯 걸어다니며 여자들을 둘러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붙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면 매우 기쁜 일이죠. 그러나 방심하고 쳐다만 보다가는 찰싹하고 따귀를 맞기 십상입니다. 그럼 여자에게 어떻게 청혼해야 합니까? 나는 물었다. 나도 모릅니다. 그것도 평등의 문제라면 평등의 문제일 겁니다. 여자들이 중매가 치욕적이라는 걸 알았다면 남자들에게서 물건처럼 선택당하는 것이 그보다 수천 배 더하다는 것을 알 겁니다. 중매에서 권리와 기회가 대등하다면 무도회 같은 데서 벌어지는 일은 여자가 시장에 팔려 나온 노예거나 덫에 딸린 미끼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혼기가 찬 딸을 둔 어머니나 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들은 오직 신랑감을 낚을 생각만 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아마 그녀들은 참으로 모욕적인 말이라고 분개할 것입니다. 그게 사실인데도 말이죠. 매우 끔찍한 것은 가끔
매우 어리고 순진한 처녀들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공연히 수행되고 있는 사기지요.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종의 기원이요? 참으로 흥미롭죠. 우리 릴리는 그림의 조예가 깊어요. 전시회에 오시겠다고요? 정말 근사하군요. 트로이카를 타고 연극을 보러 가겠다고요? 오, 교향곡을 들으러 간다고요? 정말 멋져요. 우리 릴리는 음악에 미쳐 있어요. 왜?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보트를 타세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세요. 제발 나를 말이에요. 우리의 순결한 백합 릴리를 데려가세요. 아니에요. 나를 데려가세요. 맛이라도 봐요. 정말 이따위 수작들은 도무지 마음에 안 듭니다. 모두 사기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을 맺고서 차를 들이켰다. 그리고 찻잔과 접시를 치웠다. 네, 저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부분에 언급된 그런 여자와 엄마의 행위들을 매우 늦게 알았거든요. 나의 어떤 친구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이랄까? 세뇌랄까? 그런 걸 받아왔었구나. 그리고 남자를 남편감을 혹은 연애할 그 남자친구를 고르는 데 있어서 이 보는 기준이 있구나. 그런 걸 거의 나이 30이 다 가까웠을 무렵에 혹은 조금 더 넘어서 우리 나이 친구들은 그런 훈련이 매우 어려서부터 고도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정말 늦게 알았거든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그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그녀들을 모녀들이 잘못했다거나 나쁘다거나 뭐 그런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 싶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뭐. 본능적으로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그렇게 대대로 물려오면서 교육을 받고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전통을 잇는 차원에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여튼 그런 저의 옛 기억이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톨스토이도 그 점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느 시점부터는 그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차와 설탕을 자루에 넣으면서 다시 말을 시작했다. 여자들이 날뛰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날뛰다니요. 법이 보장하는 특권은 모두 남자 편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물었다. 예,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내 말을 가로챘다. 내가 말하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점이 여자가 무참히 짓밟히면서도 세상을 지배하는 희한한 현상을 설명해 주죠. 이것은 마치 유대인이 박해를 받은 대가로 돈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상인이기만을 원하시죠? 좋소. 대신 우리들은 당신을 돈으로 지배하겠소. 하고 유태인들은 말합니다. 유태인들처럼 여자들도 말하죠. 우리가 섹스의 대상이기만 하면 좋겠지? 좋아. 대신 당신들을 노예로 만들겠어. 나의 노예로 만들겠어. 여자에게 투표권이 없다거나 판사가 될 수 없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은 특권이 아니죠. 여성에게 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생활에서 여자들은 남자와 대등한 존재이고 남자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 자신의 욕망에 따라 이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남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여기에 여자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기괴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도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여자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받기 위하여 여자들은 남자의 성욕을 자극하고 섹스를 통해서 남자를 유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들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한번 이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그것을 악용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남자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에 그 특별한 힘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대도시의 백화점이나 가게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수백만 개의 상품들이 있죠. 여기에 바쳐진 인간의 노동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거기에 남자들을 위한 상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인생의 온갖 사치는 여자들이 요구하고 있고 여자들이 다 누리고 있고 여자들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공장의 수를 한번 모두 세어보십시오. 상당수가 쓸모없는 여성용 장신구, 마차, 가구, 장난감 등 여자들과 관련 있는 자질구레한 장신구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 노예들이 공장에서 여자들의 변덕을 만족시키는 것을 위해 대를 이어 감옥 같은 생활을 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고 인류의 10분의 9가 여자들을 위해 노예 상태에서 일합니다. 모든 것이 여자들이 멸시당하고 남자와 대등한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관능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남자들의 성욕을 자극하고 우리를 그물 안에 붙잡아 넣어 복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자들은 성욕을 자극하는 무기를 스스로 제조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들이 여자를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마취를 당해서 멍청이가 되고 맙니다. 나는 예전에 무도회에서 멋진 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보면 마음이 불쾌해지고 불안해지곤 했습니다. 지금은 무서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단순히 두려운데 그치지 않고 명백히 위험하고 부정한 어떤 것을 여자들에게서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경찰을 불러 보호를 요청하고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마저 든답니다. 아, 당신은 웃고 있군요. 그는 내게 소리를 질렀다. 이것은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나는 시간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도 아마 매우 빨리 올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놀랄 겁니다. 어떻게 사회의 기강과 안녕을 해치는 행동들, 예를 들어 성욕을 자극하는 육체의 장신구들을 여자들이 달고 다니게 허용하는 사회가 존재할 수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더욱더 나쁜 일입니다. 어째서 도박은 금지하면서 여자들이 창녀처럼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허용합니까? 그게 1000배나 더 위험한데도 말입니다. 네, 이 크로이체르 소나타는 1889년에 출간된 소설이에요. 그 무렵에
러시아 사교계가 어떠했는지 조금 짐작이 되실까요? 안나 까르리나 부활 뭐 이런 소설들과 같은 그런 시대적 배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설 속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런 이 주인공의 통찰이 그가 통찰해낸 날카롭게 짚어낸 그 이면의 진실들이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지금도 지금 130여 년이 더 지난 이후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또 이렇게 맥이 통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많이 그 결혼과 연애 그리고 쇼핑의 주류들에 남성들이 여성 못지않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변했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당시에 이 소설을 쓸 무렵에 여성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과 당시의 결혼 제도랄까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의 남녀의 위상이라던가 관계 그 관계의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이런 이면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성이 여성의 권리와 위치를 찾으려 했었다고 하면 요새는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여성이 더 주도하고 이 욕구나 주장에 있어서 보다 직설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위치로 좀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이 책 속의 주인공이 여성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경찰을 불러 여성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고 싶었을까요? 그 유혹에 그 파멸을 부를 것 같은 나를 위험에 빠뜨릴 것 같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요소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마저 든다는 이런 표현. 경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이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 도망치려고 했던 이 톨스토이의 마음이 처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 방송 청취자분들 중에 남성들이 더 많을지 여성분들이 더 많을지 저 잘 몰라요. 댓글들을 남겨주시는 분들을 보면 남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이 톨스토이의 생각에 공감이 되실까요? 저는 남성이 아니라서 궁금하네요. 어쨌거나 그렇게까지 자기를 지켜내려 하는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을 내세워서 톨스토이가 보여주고 있는 그 노력은 이 자기를 극복하려는 자기 욕망이나 이런 본능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읽혀져서 그 부분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장을 좀 뛰어넘어서 다른 챕터를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총각 때에는 절제하기로 결심했던 사람도 결혼만 하면 더 이상 자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니문은 젊은 사람들이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 둘만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죠. 쾌락을 허락받는 여행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도덕률을 깨뜨리게 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룰이 있어요. 나는 그 허니문을 멋지게 보내려고 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내내 민망하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재미라고는 없었고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매우 빠르게 왔습니다. 사흘째인가 나흘째 되던 날, 나는 아내가 지겨워한다는 것을 눈치챘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안아주려 했어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내 손을 뿌리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내게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었죠. 아내는 무척 괴로워하고 슬퍼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우리가 살을 섞는다는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죠. 내가 계속해서 묻자 그녀는 어머니가 없어서 서럽다고 대답했어요. 나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문제는 뒤로 미루고 아내를 달랬습니다. 나는 어머니 문제는 핑계일 뿐이고 실은 그녀가 단순히 힘들어서 그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내는 내가 어머니 문제를 뒤로 미루고 이야기하자 내가 그녀를 믿지 않는다는 듯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를 보았다고 말했어요. 나는 나대로 심술을 부리지 말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슬픔 대신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노여워하면서 도끼를 내뿜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기주의자라고 잔인하다고 퍼부었댔어요. 그녀의 얼굴은 냉랭하게 변해 있었죠. 그것은 거의 미움이었습니다. 지금 신혼여행 중에 있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공포에 질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몸서리가 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사랑이고 영혼의 결합인가? 아니야, 이건 저 여자의 본 모습이 아니야. 나는 그녀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하려고 애썼지만 절벽같이 차가운 벽에 부딪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불쾌한 말들을 주고받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언쟁의 영향은 심각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싸움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벽이 실체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도 잠깐, 욕망의 충족에만 탐닉하고 서로의 영혼은 등을 돌리고 만 것이었죠. 서로의 영혼은 등을 돌리고 만 것이었죠. 욕망의 충족에만 탐닉하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이용해 가능한 한 많은 즐거움을 얻어내려는 두 사람의 완벽한 이기주의자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나는 우리 사이에 일어났던 것을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욕정이 중지된 결과 드러난 우리의 실제 관계였던 겁니다. 나는 이 차갑고 성미에 맞지 않는 관계가 우리들의 일상적인 상태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대적인 관계는 곧바로 덮쳐온 욕정적 사랑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싸웠지만 곧 화해를 했으니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걸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허니문 한 달 동안 권태, 물림의 기간은 곧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언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첫 번째보다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했죠. 나는 첫 번째 언쟁도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싸움에서 더 상처를 입은 것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언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었던 돈 문제였으니까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를 가지고 아내는 내가 돈으로 자기를 지배하려 한다고 우겼습니다. 내가 돈에 관한 한 독점권을 가지고 위세를 부리기라도 한 듯 말입니다. 아내는 그런 식으로 우겼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나나 아내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나는 화가 나서 아내에게 멍청한 소리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고 아내는 아내대로 나를 원망했습니다. 다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아내의 말과 표정에서 그렇게 나를 비틀거리게 했던 잔인하고 냉정한 적개심을 다시 읽었습니다. 형이나 친구 그리고 아버지와도 싸워보았지만 내 기억에 그처럼 아기애찬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서로 위로받는 관능적인 사랑, 즉 욕정으로 증오심은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의 싸움도 시정할 수 있는 실수일 뿐이라 여기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싸움이 이어졌고 나는 이것이 우발적 언쟁이 아니라 필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싸움은 틀림없이 또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또 싸움이 일어난다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했던 것은 다른 부부들과는 달리 나 혼자만 이런 소름 끼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운명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자신의 결혼을 자신만의 특별한 재난이라 여긴다는 것과 이 예외적인 부끄러운 불행을 다른 사람들은 물론 스스로에게도 숨기고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는 허니문이 시작되고 처음 며칠째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 걸려들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고 결혼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매우 힘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나 자신에게도 그것을 숨겼습니다. 만약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놀라는 것은 어쩌면 그토록 내가 처한 입장을 모르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진작 그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언쟁이 끝난 후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싸웠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다시 또 언쟁을 시작했거든요. 이성은 서로의 적개심을 가라앉히는데 충분한 기회를 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화해하는 데 필요한 변명거리도 불충분했습니다. 위안의 말도 해보았고 이유 없는 변명도 해보았고 심지어 눈물까지도 흘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서로에게 심한 말을 퍼붓고 돌아앉아 있다가 갑자기 물끄러미 쳐다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키스를 하고 껴안았거든요. 참 비열한 짓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그것을 비열하다고 생각지 못했던 것일까요? 주인공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어요.
톨스토이가 고스란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은 톨스토이 말년에 써내려간 작품이고요. 그리고 톨스토이는 말년에 가출을 했죠. 가출이 아니라 출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성장한 자식들, 그리고 본인의 영지와 대저택을 두고 어느 겨울밤에, 러시아의 겨울밤입니다. 82세의 톨스토이가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놓고 몰래 집을 나왔어요. 대단하시죠? 그 연세에. 석가모니 왕자가 30몇 세던가요? 그때 출가를 했었는데 톨스토이는 82세 때 출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때 내가 깨닫지 못했나, 젊은 날에 왜 깨닫지 못했나, 그 한스러워하는 그 마음이 앞서 낭독해드린 이 주인공의 고백에서 톨스토이의 회한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의 시선이 멈추었던, 제 마음을 움직였던 그 부분은 바로 그렇게 된 원인을 이 주인공이 톨스토이가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 지점인데요. 바로 관계의 실체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욕정이 중지된 결과 드러난 우리의 실제 관계. 사랑에 빠진 거 잠깐 오로지 욕망의 충족에만 탐닉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서로의 영혼은 전혀 돌보지 않고 상대방을 이용해 가능한 한 많은 쾌락, 즐거움을 얻어내려는 데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 각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가능한 한 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얻어내려는 데만 생각이 다 가 있었을 뿐 서로의 영혼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더라는, 그것이 원인이라고 짚고 있는 그 대목이었어요. 욕망이 너무 커서 너무 그 덩어리가 크니까 그 욕망을 감당하기만도 버거워서 영혼 따위는 고려할 여지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 톨스토이가 그 연세가 되고 보니 그때 내가 왜 그랬던가, 그 원인이 그거였구나. 영혼을 관가했구나. 서로의 영혼을 고양시켜주고 배려해주고 성장시켜주는 그런 관계를 같이 쌓아 나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말았구나 하는 그런 톨스토이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승객이 2명 들어와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그들이 자리를 잡는 동안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잠시라도 이야기의 실마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당신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짓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시작했다. 사랑은 이론적으로 아주 고상한 천상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지긋지긋한 어떤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연이 그것을 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사랑이 정말 싫고 추하고 창피한 것이라면 그것을 그 자체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싫고 부끄러운 것을 마치 아름답고 매우 고상한 것인 양 속이고 있습니다. 내가 가졌던 사랑이 처음에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보세요. 살펴보세요. 나는 동물적 욕망에 탐닉했고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창피해하기는커녕 그렇게 마음껏 육체적 욕망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게 여겨지기도 했어요. 나는 마음껏 즐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랑이 지니는 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적인 면의 의미조차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서로에게 적개심을 품게 되었는지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알고 보니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 적개심은 다른 게 아니라 동물적인 것에 억눌려 있던 인간 본성의 항의였던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미움은 서로 부추겨서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미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불쌍한 아내가 결혼 첫 달에 임신을 했는데도 돼지처럼 나와 남편과 관계를 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야기가 옆길로 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나의 아내를 죽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내게 아내를 무엇으로 어떻게 살해했는지 물었죠. 바보들이라니. 그들은 내가 10월 5일에 칼로 아내를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내를 죽인 것은 그날이 아니라 훨씬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나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죽이고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것은 매우 놀랄 만한 것입니다. 너무도 뻔한데 누구도 그 분명한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나서야 하는데 그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됩니다. 임신 중에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은 여자나 아이에게 모두 나쁩니다. 남자와 여자의 숫자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것으로부터 뒤따릅니까? 성욕을 자제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그리 대단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혈액 속의 백혈구와 온갖 쓸모없는 것들을 발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자에게 탈출구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필요에 따라 여자의 능력, 즉 어머니가 되는 능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섹스를 즐길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탈출구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말인데 정면으로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겁니다. 여자가 임신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동시에 남편에게 아내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것은 동물 수준으로 떨어지는 생활을 만듭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힘이 남아돌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히스테리 환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대로 처녀들이나 동정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는 히스테리 환자가 없습니다. 단지 남편과 같이 사는 아내들에게서만 그런 환자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유럽도 마찬가지죠. 병원은 자연의 법칙을 어긴 탓에 히스테리에 시달리는 그런 여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히스테리 환자든 샤르코의 환자든 정신적 불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반 이상이 불구가 된 여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했거나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이는 자라서 대를 잇고 우리를 대신합니다. 이 신성한 일이 무엇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성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짓거립니다. 그것은 마치 식인종들이 그들의 포로들을 살찌우고 사육하면서 그들의 권리와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만약 그렇다면 아내를 2년에 한 번만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남자는 내가 한마디 했다. 남자는 꼭 그래야 합니다. 라고 그가 말을 받았다. 나는 의사들에게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군요. 한 남자를 골라서 그에게 보드카, 담배, 아편이 필수적이라고 주입시키면 그는 실제로 그런 인간이 되고 맙니다. 신은 남자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한지 몰랐었고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맞는 답이 아닙니다. 의사라는 마법사들은 남자들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아이를 낳는 문제와 키우는 문제가 섞여 있어요. 그것은 욕망의 충족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의사들은 그 문제를 자기들과 상의하라고 말합니다. 생각 한번 잘 해낸 거죠. 이 마법사들이 사기치는 짓을 그만둬야 합니다.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총으로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다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묘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자기들을 이어줄 후세를 얻는 데 있어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최대한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말이죠. 누구냐고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죠. 동물들은 자손을 만들 수 있을 때만 교미를 합니다. 그러나 추악한 만물의 영장은 시도 때도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그 짓을 합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 원숭이 같은 짓을 창조를 위한 위대한 행위니 사랑이니 하면서 제멋대로 부풀려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하기 짝이 없는 사랑의 이름으로 망쳐놓습니다. 무엇을 망쳐놓느냐고요? 인류의 절반인 여자들을 망치고 있죠. 인류가 진리와 선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바지해야 할 여자들을 모두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미명하에 협조자는커녕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인류의 전진에 도처에서 해방을 얻는 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요, 정말 그렇고 말고요. 그는 마지막 말을 2번씩이나 되풀이하고는 몸을 가볍게 떨더니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실까요? 그렇게 부부의 관계를 적대의 관계로 만들어 버린 것이 그 나의 동물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의 원인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면서 자행 그리 해왔지만 사실 내경우를 깊이 들여다보니 결국 다 본능적 욕구 충족을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에 모든 것이 가리워진 내 속의 내면의 본질, 그런 영혼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들이 반기를 일으켜서 결국은 적대적인 관계로 될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점점 더 적개심을 품게 되었고, 마침내 우리는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앙심을 품는 게 아니라 앙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고, 그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4년 차가 되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견의 일치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간단한 문제들, 특히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기 의견만 고수했죠.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고집을 부린 것들이 양보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들을 아니었어요. 그저 아내의 견해를 따르는 것은 아내에게 굴복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아내는 항상 자신이 떳떳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도 그녀에 대해 항상 완벽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함께 있을 때 언제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겨우 이 정도였어요. 지금 몇 시지? 무엇을 먹을까? 벌써 잠잘 시간이네. 어디로 갈까?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났어요? 의사를 불러야겠어요. 마샤가 목이 아픈가 봐요. 그렇게 일상적인 것뿐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대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커피, 식탁보, 마차, 카드게임을 하다가 패를 내놓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신경전이 오가고 증오를 내뿜는 언쟁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모두 사소한 이유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었죠. 그러고 나면 내 속에서는 아내에 대한 적개심이 섬뜩할 정도로 피어올랐습니다. 차를 따르거나 한쪽 다리를 흐느적거리며 걷거나 숟가락을 입에 물고 있거나 또 소리를 내며 걷거나 마실 것을 꿀꺽거리며 들이켜는 아내의 모습에서 나는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사랑했다고 느꼈던 시절부터 내 속에서 악마적인 감정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랑의 시기는 증오의 시기였습니다. 사랑이 강렬했을 때는 악한 감정도 강렬했고, 사랑이 약해지면 악한 감정도 잠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동물적인 감정이었고 종착역만이 달랐을 뿐입니다. 당시에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제대로 인식을 했더라면 그렇게 산다는 게 정말 끔찍하다는 것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자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눈을 멀게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항상 힘든 가사노동, 집안 청소, 아이들의 옷과 5명의 아이들의 옷과 교육과 건강을 챙기는 데 전념함으로써 다른 고민을 잊으려고 했었습니다. 나는 나대로 밖에서 버려놓은 일, 취미생활, 카드 도박에 미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바빴고 바쁘면 바쁠수록 서로를 미워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찌푸리고 좋겠군. 오늘은 회의가 있는 날인데 밤새 난리를 피워서 잠도 못 자게 괴롭히고
하고 내가 생각하면 아내는 한술 더 떠서 그 생각을 입 밖에 냈습니다. 당신은 좋겠군요. 나는 아이들이랑 밤새 한잠도 못 잤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묻어둔 채 그렇게 안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특별히 멋있는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다지 잘못된 삶을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며 늙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나는 내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던 추악한 거짓의 세계나 끝없는 불행의 굴레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쇠사슬에 묶여서 서로 미워하고 상대방의 삶에 독을 쏟아 부으면서도 그것을 애써 외면하며 발버둥치는 죄수와 같았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부부들도 별 수가 없어서 우리처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계시다면 꼭 남녀 간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다 그러면 회피하지 말고 깊이 질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 나에 대해서 질문에 들어가고 원인이 무엇일지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나 우선적으로는 나에게서 어떤 원인이 있을지를 찾고 그 원인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리고 마음의 짐 혹은 악의 업을 쌓고 있는 그런 관계를 그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그런 관계를 전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그것을 진지하게 회피하지 말고 물어 들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안 좋은 업을 쌓기에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상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안 좋은 관계에 허덕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죠? 떨쳐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이래야 한다라는 마음속의 표상들을 날려버리는 그렇게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고 왜 꼭 그래야 하나?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지? 이런 근원적인 것들을 질문을 적극적으로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것이 노장, 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그 많은 연세에 출가를 해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그런 인생의 비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크로이체르 소나타는 베토벤의 작품입니다. 이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 그 첫음에 아주 날카롭게 쨍하는 그런 바이올린의 음이 아주 매력적인 그리고 굉장히 두 남녀가 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으로
남녀의 밀당이랄까요? 마치 클래식 탱고처럼 빈틈없이 이 격정이 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소나타입니다. 베토벤이 이 작품을 작곡할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톨스토이는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겠거니 하고 아마 이 소설의 제목을 크로이체르 소나타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알았지만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인생의 말년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이 됐는지 온갖 허위와 부패를 배격하고 사랑의 힘이 충만한 피난처를 찾아 82세의 노구를 이끌고 집을 나섰으나 1910년 11월 20일 외딴 마을 아스타포보의 간이역에서 폐렴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네, 오늘 톨스토이의 실화 같은 소설 한 권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집에 갇혀 있는 그런 겨울날이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편안한 휴일 되시길 바랄게요. 미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